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드와 색채 제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 디자인학부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그리고 외식조리학부의 푸드 스타일링 전공에 디자인 관련 교과목이 몇 개 있어서 제가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푸드와 색채라는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색의 삼속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고 또 아마 기억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색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색이 가지는 세 가지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상은 영어로 hue라 그러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을 구분하도록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도는 value라고 이야기하고요. 색의 밝고 어두움을 말합니다. 채도는 크로마라고 말하고요. 색의 순도, 즉 선명하고 탁함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색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색채는 이 파장에 따른 빛깔, 일본에서 만든 한자말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색 또는 색상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요. 뭐 이게 전문적으로 이게 색을 다루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문적으로 갈 때에는 이런 용어들을 조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보이고 있는 색은 20색상입니다. 20색상. 위에서 보면 5R, 10R, 5YR, 10YR, 그 다음에 5Y, 10Y 이런 식으로 5, 10 이란 숫자와 함께 뒤에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이런 식으로 색을 나타내는 대문자가 붙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20가지 색을 이렇게 동그랗게 나열한 것을 색상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먼셀 표색계를 따라서 제시된 것입니다. 먼셀이라고 하는 색채 학자가 있었죠. 미국에 원래 화가 출신인데 색채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연구해서 구성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은 이런 것들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것들 우리가 색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대표 색상은 가장 순도가 높은, 채도가 높은 색들로 이렇게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제 명도를 한번 볼까요? 명도는 좀 전에 valu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밝고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밝을 명자죠, 그렇죠? 얼만큼 밝으냐, 밝은 정도, 이것을 이제 명도라고 그러고요. 명도는 총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넘버 1에서부터 넘버 10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명도가 높아지죠. 명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색이 밝아진다. 현재 보이는 그림은 색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명도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명도 0번부터 명도 10번까지 총 몇 단계? 11단계입니다.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를 보니까 이제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잘 잘라놨는데, 거기에 각각 다른 명도의 어떤 색들이 칠해져 있습니다. 뭐 색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색채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명도만으로 해당 면적을 이렇게 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명도 3번 피자 조각, 명도 7번 피자 조각, 명도 5번 피자 조각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이것은 왼쪽에 있는 명도 스케일, 그렇죠? 명도자, 11단계 명도자하고 같은 명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는 크로마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됩니까? 제일 왼쪽에는 11단계의 명도가 보이네요. 명도 스케일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점점 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색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는 빨강이죠. 그렇죠? 빨강. 빨강은 아까 색상환에서 5R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5R에 해당하는 빨강인데요. 빨강은 명도 4번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어느 명도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지는 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색상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빨강 같은 경우는 명도 4번, 5번 이 정도가 가장 그 순도가 높은 색을 보여주고, 우리가 흔히 빨강이라고 하는 색을 이야기할 때 주로 5R의 명도 4번, 5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색이란 무엇입니까? 기본색,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 말합니다. 이 색들을 섞어 가지고 다른 2차적인, 3차적인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물감의 경우에 기본색을 이제 물감의 삼원색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레드, 빨강, 옐로우, 노랑, 블루, 파랑입니다. 그리고 빛과 영상의 삼원색은 무엇이냐? 레드, 빨강, 그린, 녹색, 블루, 파랑입니다. 물감의 삼원색과 빛과 영상의 삼원색은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감의 삼원색은 섞을수록 색이 어두워지고, 빛의 삼원색은 섞을수록 색이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잉크, 인쇄할 때 사용하는 잉크 경우는 4원색을 사용합니다. 4가지. 시안이라고 하는 그 파란 계통, 약간 하늘색 계통이죠. 그 다음에 마젠타라고 하는 빨간 계통, 약간 그 연지 계통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노랑이고, 그 다음에 블랙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할 때는 블랙을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왜 블랙을 사용할까요? 물감의 삼원색 같은 경우는 블랙을 넣지 않는데, 잉크의 4원색 같은 경우는 블랙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인쇄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블랙을 조금씩 사용하고, 또 문자, 타이포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쇄 잉크의 4원색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우리가 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색을 관리한다는 뜻이죠. 즉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영상의 색과 그것을 출력했을 때, 인쇄물로 나왔을 때의 인쇄 출력물의 색, 그 사이에 오차를 줄이는 것을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색을 잘 다룬다라는 뜻이죠. 색을 잘 관리한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리포트를 쓴다든지 문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넣을 때 되도록이면, 그렇죠, 원래 색에 가까운 출력이 되면 좋겠죠. 그런 개인적으로도 컬러 매니지먼트를 활용해서 좋은 출력물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감의 혼색을 보겠습니다. 물감의 삼원색 같은 경우는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을 제시했고, 그것들이 섞였을 때 주황색, 녹색, 보라색이 나오고, 그렇죠? 2가지가 섞였을 때, 그 3가지가 섞였을 때, 모두 섞였을 때는 이 검정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물감을 섞었을 때 완전히 검정은 안 나오죠. 이론상으로는 검정이 나와야 되는데 검정에 가까운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감의 삼원색을 혼색했을 때는 이런 구조로 혼색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빛과 영상의 혼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영상에 있어서 삼원색은 뭐라 그랬습니까? 빨강과 노랑이 아니라 녹색과 파랑이죠. 그래서 그럼 노랑은 어디 갔느냐? 노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빨간 빛과 녹색 빛을 섞었을 때 노란 빛이 나온다. 그리고 빨간 빛과 파란 빛을 섞었을 때 마젠타라고 하는 연지계통의 색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녹색과 파랑을 섞었을 때 시안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늘색 계통의 파란색이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색이 다 섞였을 때, 세 가지 색이 다 섞였을 때는 이론상으로 화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화이트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빛과 영상의 혼색입니다. 네, 다음은 인쇄, 잉크의 혼색을 보겠습니다. 시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위에 있고 그 오른쪽 밑에 마젠타가 있고 그 왼쪽에 옐로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인쇄 잉크의 기본색은 네 가지 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블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물감의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이제 블랙이 나와야 되지만 블랙에 가까운 색이 나오고 완전한 블랙은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블랙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을 기본색에 넣어서 네 가지 색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안과 마젠타가 섞였을 때 블루가 나오고 마젠타와 옐로우가 섞였을 때 레드가 되고 옐로우와 시안이 섞였을 때 그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이제 인쇄 잉크의 혼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컬러 매니지먼트 한번 도식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가운데에 그 뭡니까? 약간 당나귀 귀처럼 생긴 또는 세퍼트나 이런 강아지, 개들의 귀처럼 생긴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단에 녹색 계통, 하단에 파란색 계통, 오른쪽에 빨간색 계통, 그 사이사이에 노랑, 하늘색, 보라색 같은 것들이 보이고 한가운데는 이제 밝은 화이트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인쇄에서 또는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색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게멋이라 그럽니다. 게멋.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든 그 디지털 인쇄 또는 영상 출력 기기들은 이 게멋의 범위 안에서 색을 표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게멋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굉장히 색 표현력이 높은, 색채 구현 범위가 넓은 매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중에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에 모니터가 있고 그 아래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 또 그 오른쪽 아래에 스캐너가 있고 또 오른쪽 위로 프린터가 있고 그 위로 좀 큰 프린터가 있고 또 그 왼쪽 위로 컬러 복사기가 보입니다. 이런 매체들 간에 어떤 색 정보를 공유하면서 결과물이, 그렇죠? 출력물이 구현하는 색이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같은 개멋을 사용해야 되는데, 같은 개멋을 사용하더라도 또 개별적인 출력 기계, 출력 기계들의 어떤 어, 좀 섬세한 보정을 통해서 최대한 어, 눈으로 보는 색이 같은 색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좀 전에 개멋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보이네요. 좀 더 개멋, 그렇죠? 당나귀 귀 같은 모양으로 생긴 이 개멋을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 모양 안에 보면 오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보이고 여러 가지 다각형들이 각각 다른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매체들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캐너 RGB라고, 스캐너가 구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녹색 선 같은 경우는 모니터 RGB, 그래서 모니터가 인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잉크젯 CMYK, 잉크젯 프린터는 CMYK를 사용하는데 그 프린터가 구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어떤 기계, 매체들은 색을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같은 색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대한 비슷한 색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컬러 매니지먼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개멋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멋을 이렇게 당나귀 귀 모양으로 하지 않고 동그랗게 표현했습니다. 공처럼 둥글게 이제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각각의 매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가장 색 표현 범위가 넓은 것은 뭡니까? 하이파이 컬러 개멋이네, 그렇죠? 하이파이 컬러 개멋. 동그라미 전체는 뭡니까? 동그라미 전체는 비저블 컬러 개멋, 즉 우리의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동그라미 전체로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가깝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이파이 컬러 개멋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 보이네요. 거기는 RGB 컬러 개멋,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RGB, 빛과 영상의 삼원색 RGB로 표현할 수 있는 개멋이 두 번째로 넓고, 그 다음에 빨간색 라인 뭡니까? 거기는 팬톤 컬러 개멋, 팬톤사라고 하는 이제 컬러 회사죠. 그 색 체계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는 유명한 컬러 회사입니다. 그 팬톤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로 이제 패션 쪽에 색채를 많이 다뤄왔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그 색을 활용하는 범위가,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져서 팬톤사의 사업 범위도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르표 페인트가 팬톤사의 컬러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정교하게 그 색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톤사의 개멋이 세 번째로 넓은 개멋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라인을 보니까 이제 CMYK 컬러 개멋, 이것은 이제 인쇄 잉크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동그란 어떤 그 범위 안에 각각의 매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의 한계를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레드, 그린, 옐로우, 블루라고 이제 기본 색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런 자유로운 곡선이 있습니다. 빨간 같은 경우는 곡선 아래쪽에는 이제 CMYK 컬러 레인지, 인쇄 잉크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곡선 위로는 RGB, 빛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YK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는 물론 RGB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RGB에 비해서 조금 좁다.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좁죠. CMYK 범위가 RGB보다 더 좁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는 이런 선명한 색이 표현되는데 왜 출력을 하면은 이런 색이 안 나올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매체의 특성상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같은 경우는 비교적 RGB하고 CMYK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RGB로 선명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데 CMYK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선명한 옐로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 그렇죠? 블루 같은 파란색의 경우는 RGB하고 CMYK의 어떤 그 차이가 거의 반 정도네요, 그렇죠? 거의 절반에 가깝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체 간의 인쇄물이냐 또는 영상물이냐 매체에 따라서 그 채도의 선명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것은 매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 나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네, 색상환이 다시 나왔습니다. 색상환은 보통 10색상환 그리고 20색상환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10색상환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부터 좀 익숙할 겁니다. 빨주노연 녹청 반암 보자. 그래서 10가지 색을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한 것을 10색상환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20색상환은 뭐 고등학교나 또 대학교 와서 전공할 때, 디자인이나 미술을 전공할 때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빨다주귤 녹청 노노연 풀녹초청바 파감 남남 보풀자연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해서 빨강 다홍 주황 귤색 노랑 노랑연두 연두 풀색 녹색 초록 청록 바다색 파랑 감청 남색 남보라 보라 붉은보라 자주연지 이렇게 20색상환이고 10색상환보다는 좀 더 연결이 부드럽죠. 물론 그 사이에 뭐 하나씩 더 들어가서 40색상환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20색상환 정도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10색상환이나 20색상환은 먼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색채학자이자 화가가 그 색채학의 기본을 정립하면서 그 체계에 따라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물론 먼셀 말고도 또 이제 색채의 어떤 체계를 제시한 학자들이 좀 있는데 먼셀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셀의 색체계라고 이야기하죠. 네, 먼셀의 얼굴이 나왔네요. 알버트 헨리 먼셀. 먼셀의 색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색상명도 채도라고 하는 세 가지 색의 속성을 이제 스케일로 아주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이제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물체색이 있다, 어떤 색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색을 명도는 몇 단계에 해당하고 색상은 어디에 해당하고, 그쵸? 20색상 안에서 어느 쪽에 해당되고, 그쵸? 또는 40색상 안에서 뭐 어디에 해당한다든지, 그리고 채도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 얼마나 순도가 높은 색인지,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 각각을 스케일화 시켜가지고, 그쵸? 계량할 수 있도록 스케일화 시켜서 그 체계에 따라서 어떤 색이든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먼셀의 색체계입니다. 네, 10색상원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익숙한,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한 10색상원입니다. 네, 20색상원이네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죠. 10색상원보다는 좀 더 이제 연결이 부드럽고, 이 정도면 충분히 풍요롭다, 뭐 좀 풍부해 보이는 어떤 색의 풍요로움을 좀 느낄 수 있는 색상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 스케일이 나오네요. 명도는 총 몇 단계라 그랬습니까? 0도부터 10도까지 11단계라 그랬는데, 이 그림에서 보니까 그 명도 0번이 없고 명도 10번도 없네요. 왜 명도 0번과 10번이 없을까요? 명도 0번은 완벽한 블랙이죠. 그 다음에 명도 10번은 완벽한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블랙과 완벽한 화이트는 어쩌면 이론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명도 스케일, 밸류 스케일을 만들 때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얀 것이 명도 9.5번, 그리고 가장 어두운 것이 명도 1.5번 정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화이트에 가까운 밝은 회색부터 블랙에 점점 가까워지는 어두운 회색까지 단계를 나타낸 것을 명도자라 그럽니다. 명도자. 색입체가 나왔습니다. 색입체는 중심축에 그 명도자가 있습니다. 명도자, 그쵸? 0번부터 10번까지. 물론 실제로는 0번과 10번은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1.5번, 뭐 9.5번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중심축에는 명도 스케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을 두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색들이 뻗어나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색상환이 명도 축을 중심으로 뻗어나갔죠. 그래서 색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더 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색을 봤을 때 그 색이 요 색입체 속에서 대충 어느 위치에 속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편리한 도구죠.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배색은 주조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강조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조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색을 주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색은 주조색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주조색을 도와서 그 느낌을 풍요롭게 하는 색을 보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조색과 보조색의 관계는 유사색 조화라고 합니다. 좀 비슷한 색의 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조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요. 이 강조색은 활기를 돋우는 색입니다. 즉 어떤 주조색이 있고
그리고 그 색과 보조를 맞춰서 분위기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유사색이 있다 그러면 분위기는 좀 풍요롭고 그 온화한 어떤 그쵸? 그 편안할지언정 뭔가 이 활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조색과 반대 관계에 있는 색을 아주 조금 사용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강조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조색이 어떤 개성이 더 살아나죠. 예. 활기를 더 돋우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조색과 주조색의 관계는 이제 반대색 조화의 관계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유사색 조화라는 것도 있고 반대색 조화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색이 유사해서 조화롭기도 하고 색이 반대가 되어서 조화롭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화롭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건 뭐냐면은 색이 유사하지도 않고 또 색이 반대색 관계도 아닌 것, 애매한 것, 그것을 이제 조화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사한데 너무 유사해서 좀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것, 그런 것도 좀 기분 나쁘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조화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즉 유사색도 아니고 반대색도 아닌 것, 이것은 조화롭지 못하다. 너무 유사해서 주조색과 거의 뭐 구분이 잘 안 되는 좀 기분 나쁜 이런 것도 조화롭지 못하다. 그러면 조화로운 것은 무엇인가? 적절히 유사하거나 또는 반대 관계에 있거나 이런 것이 이제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색채 배색의 어떤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색의 조화와 부조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조화 이론이라고 하겠는데요.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인 영역인데 이것을 과연 이론적으로 이렇게 조화롭다, 조화롭지 않은 관계에 있다를 다룰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문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론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감성적인 영역을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최대한 이론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좀 세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 사람은 이제 문과 스펜서라고 하는 색채학자인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먼셀 색상환을 두고 거기에서 조화와 부조화의 관계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어떤 색채의 어떤 조화, 배색 이런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성도 계속 쓰다 보면은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론상으로 조화로운 색의 관계를 도출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감성적으로 또 거기서 선택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인 배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가운데 큰 동그라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먼셀의 색상환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빨강이라고 하는 레드, 그렇죠? 레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드에서 25도, 중심에서 25도까지 플러스 25도, 마이너스 25도, 즉 아주 가까이에 있는 색들은 부조화, 제1부조화다. 너무 유사하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부조화다. 그리고 25도를 넘어서 43도까지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적절히 이제 구분도 되고 또 유사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화롭다. 그렇죠? 그리고 43도를 넘어서 100도까지 여기는 유사한 관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색의 관계도 아니고 애매하다. 애매하기 때문에 제2부조화 영역이다. 즉 빨강색, 가운데 빨강색 기준으로 했을 때 각도를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도, 플러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넓은 영역인데 여기 빨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화로울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반대색 관계에 있는 색들이 좀 조화롭고, 그리고 유사색이라도 너무 유사한 것은 조화롭지 못하고 적절히 유사하면서 구분이 되는 영역, 이것이 이제 조화로운 색이다. 그리고 유사한 것도 아니고 반대색도 아니고 애매한 영역, 이것은 조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과 스펜서가 이론적으로 색 조화의 어떤 관계를 도출해낸 것이죠. 계속해서 문과 스펜서의 색 조화 이론을 보겠습니다. 좀 전의 그림과는 조금 다른데요. 좀 전의 그림은 이제 색상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10색상환 또는 20색상환에서 어떤 조화로운 색상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같은 색상 안에서 명도와 채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화 영역과 부조화 영역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명도와 채도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톤이라고 하죠. 톤. 명도, 채도를 톤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톤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명도와 채도를 각각 따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명도, 채도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톤을 표시한 것인데요. 어떤 색상면에서, 같은 색상면에서 어떤 한 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너무 가까이 있는 색들은 조화롭지 못하다. 적절히 이제 떨어져 있는 색들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적절히 구분되게 떨어져 있는 색들은 조화롭다. 그리고 유사하지도 않고 반대 대비가 되는 관계도 아닌 애매한 것들은 또 조화롭지 못하다. 지금 제1 부조화 영역을 지금 핑크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제2 부조화 영역을 이제 옥색, 약 하늘색인가요? 하늘색이나 옥색으로 보이는데 이 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자리에 있는 많은 색들은 조화로울 수 있다. 무슨 조화냐? 대비조화다. 대비조화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유사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본 것이 이제 색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사와 반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림이었다면, 이것은 같은 색상 안에서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를 찾아내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유사색 조화를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푸드와 색채라서 그 예시를 푸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묻혀가지고 그릇에 담았는데, 색들이 보니까 그 그릇과 그다음 나물의 색의 관계를 보니까 대비되는 관계는 아니죠. 유사한 관계에 있죠. 좀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접시와 밑에 그 대나무 무슨 테이블인가요? 이것의 관계는 반대색 관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그림도 유사색 조화로 볼 수 있겠네요. 테이블의 어떤 나무색죠. 나무색과 빵, 그 다음에 접시 보면 같은 브라운 계통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런 야채들 사이사이에도 보니까 땅콩이라든지 뭐 이런 테이블 색과 또는 빵의 색과 유사한 어떤 요소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배색의 관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사색 조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봤던 그 편안한 테이블과는 좀 다르죠. 뭔가 좀 흥미진진하고 뭔가 좀 생기 있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빨간색 토마토와 그리고 파란색, 녹색, 녹색의 뭔가요? 뭐 향이 나는 잎사귀 같은데요. 또는 향신료 어떤 그 열매 같은 것들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녹색의 어떤 대비 관계에서 반대색 조화. 반대색 조화는 좀 더 활기가 있죠. 어떤 선명함이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인데요. 아주 배고프게 만드는 국수가 나왔네요. 이 경우는 어떤 색의 관계인가요? 유사색 조화와 반대색 조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우의 빨간색과 그 다음에 고명이라 해야 되나요? 어떤 채소 그리고 레몬인지 뭐 라임인지 어떤 이 연두색 계통 이 색은 이제 반대색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을 담은 그릇은 이 테이블 그리고 젓가락과 유사한 색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 세팅은 유사색 조화와 반대색 조화가 공존하는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유사색 조화와 반대색 조화가 공존하는 테이블 세팅이죠. 무엇이 유사합니까? 예. 또 무엇이 반대입니까? 네, 보이죠? 네. 앞서 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톤이라고 하는 것은 배색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색조라고도 이야기하고 명도와 채도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도와 채도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로서 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다른 말로 색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그리고 배색 팔레트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배색의 도구인데요. 색채 계획을 돕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런 배색 팔레트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회사들이나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색채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이제 구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 톤이라고 하는 것을 채도와 명도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형용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예시가 나오는데요. 같은 색상면이죠. 현재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면 오른쪽에 이제 실제로 그 먼셀 색입체에서 볼 수 있는 등 색상면, 같은 색상면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내 놓은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이제 그 톤을 의미하는 톤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가장 중심축에서 회색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명한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표시했고요. 그것의 왼쪽 위 부분은 밝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표시했고 그것의 선명한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왼쪽 아래로는
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이제 보라색 계통이죠. 가장 채도가 높은 것을 우리는 이제 중간 정도의 명도에서 가장 중심축으로부터 회색 중심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 이것은 이제 선명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우리는 색을 명명할 때 선명한 보라색, 또 뭐 선명한 남색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형용사를 붙입니다. 선명한 또는 밝은 또는 진한,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는데, 이 형용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톤을 의미한다. 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명도와 채도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표에서 보면 각각의 위치들이 보면은 명도와 채도 값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밝음과 진한, 거기서 중심축으로 가까워질수록 연한, 흐린, 탁한, 어두운 이런 형용사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심축에 가까워지면 회색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 밝은 회색조의, 회색조의, 어두운 회색조의, 이렇게 검은, 흰 이런 형용사를 붙여서 같은 뭐 보라색, 같은 남색일지라도 그 명도와 채도의 차이에 따라서 앞에 붙는 형용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용사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용사를 사용해서 톤을 나타낸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 또 미국이나 또 영어권에서도 약속된 형용사가 있습니다. 네, 톤을 나타내는 형용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주조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색으로서 많은 면적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조색은 주로 이제 채도가 높지 않은 색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너무 채도가 높은 색을 주조색에 사용하다 보면은 너무 강렬해서 좀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조색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덜 가는 좀 이제 회색에 가까운 색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로 이제 뭐 pale, very pale, light, light grayish, grayish, dark, dark grayish, very dark 이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연한, 매우 연한, 그 다음에 밝은 회색 조의, 회색 조의, 어두운 회색 조의, 매우 어두운 이런 형용사에 해당하죠. 우리나라 이런 형용사가 영어로는 이제 pale, very pale, light grayish, grayish, dark grayish, very dark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톤을 의미한다. 어떤 색상 면에서 대충 어느 위치에 있는 색인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조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조색은 이제 주조색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조색을 도와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색은 이제 보조색이라 그러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pale, very pale, light, light grayish, grayish, dark, dark grayish, very dark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조색하고 비슷한 영역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강조색으로 사용하는 색들은 어떻게 톤을 표시합니까? 강조색은 주로 이제 좀 개성이 강한 색을 말하죠. 대신에 매우 적은 면적에 사용합니다. 매우 적은 면적에 사용하지만
주조색, 보조색을 좀 더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반대색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조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무엇인가? vivid, strong, deep 같은 형용사입니다. vivid는 말 그대로 그 맑은, 그렇죠? 선명한 그런 뜻이고, strong은 말 그대로 강한, 그 다음에 deep은 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강하고 짙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성이 강한 색들이고, 이런 색들을 대면적에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소면적에 적절히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활기 있는 어떤 디자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채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색채를 설계할 때 어떤 색들을 사용할 것인지, 색채를 설계할 때 어떤 뭐 글로 표현해야 되겠죠.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톤을 나타내는 국제 표준 형용사, 뭐 strong, deep, light, 뭐 light grayish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strong red 그러면은 이제 강한 빨강이라고 하는 것인데, 레드 색상면에서 봤을 때 아주 채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채도가 높으면서 그 개성이 강한 색, 이것이 이제 스트롱 레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02년도부터 그 붉은 악마, 그렇죠?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붉은 악마들이 사용하는 색은 뭡니까? 비비드 레드입니까? 스트롱 레드입니까? 비비드보다는 스트롱에 가깝죠. 그렇죠? 스트롱하고 딥을 많이 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강한 빨강, 또 짙은 빨강, 이런 빨강을 많이 사용했죠. 이러한 스트롱 레드를 먼셀의 색체계에 따라서 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로 표현하지 말고, 뭐 형용사도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형용사이지만, 이것을 먼셀의 색체계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HVC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H는 휴, 색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V는 value, 명도죠. C는 크로마, 채도입니다. 색상, 명도, 채도의 순서로 표현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슬래시를 넣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레드를 먼셀 색체계에 따라 표기를 하면 5R4/12 이렇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강한 빨강, 같은 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톤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우리가 색을 특정할 수 있고, 또 먼셀의 색체계에 따라서 어떤 기호를 가지고 어떤 색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색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체계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색은 원래 감각적인 것입니다.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좀 더 그 체계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색채 계획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설계도를 보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색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인된 형용사 또는 체계화된 어떤 그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를 하고,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방법을 가지고 배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배색 사전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배색 사전 또한 이제 뭐 이론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이것이 괜찮은 배색이다 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로 이제 배색 사전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웹을 통해서
배색 사전을 제시하는 어떤 색채 회사라든지 어떤 디자인 기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색채학 푸드와 색채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